네. 유동성 장기부채는 어떤 것이냐? 비유동 부채 있죠? 장기차입금 같은 거. 비유동 부채 중에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만기일로 도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결산 때 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한 장기차입금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재분류한다 이겁니다. 뭘로? 유동부채로. 그때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 이 개정 과목을 써요. 유동성 장기부채. 자, 유동성 장기부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입을 했어요. 자, 2020년 1월 1일 날 차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차입할 때, 자, 100원, 숫자 100원만, 숫자 작으니까 좀 이상하죠? 100원. 자, 차입을 해가지고, 언제 상환하기로 했냐면, 3년 후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날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으로 100원 그 돈을 예금해 놨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결산 때는 이거 분계 없어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 결산 때에는. 그런데 2021년도에도 분계 없어요. 자, 2021년에 분계 있죠. 2021년 12월 31일 날 결산 시에는 이런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상환일이 2022년 12월 31일인 이 100원은 2021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봤을 때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했죠. 딱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이제 아니다. 차변에 장기차입금 감소,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증가.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이렇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되는 시점인 결산 때 이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상환합니까? 이날 상환하죠. 자, 22년 12월 31일 날 상환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될까요? 유동성 장기부채 차변에 와서 감소. 대변에 이제 회사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장기차입금, 비유동 부채부터 출발이 되어서 중간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되었다가 유동성 장기부채가 상환하는 날 없어지는 식으로. 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채 중에 유동부채가 끝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앞에서 자산을 배울 때는요, 유동자산 공부할 때 이거 며칠 걸렸어요. 그죠? 네. 자, 유동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1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자, 이제 비유동부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동부채. 자, 비유동부채는 뭐냐?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성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자, 첫째, 사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채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걸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채는 그런 사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증서가 사채예요. 예.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채를 발행하려면요, 이 법인만 일단 해당이 되고, 법인이라고 그래서 아무 법인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채 발행을 하는 정도의 회사다 그러면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야 그 사채가 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예, 이게 건전한, 예, 금융 상품이죠, 이 사채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주주를.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을 펼친다든가 어떤 자금이 필요할 때 주식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급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죠. 예,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장기간 빌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사채는 장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식회사, 즉 법인에서 발행하는 채무증권이에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그 흐름도를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사채는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짜리 발행을 많이 합니다. 사채 발행자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이라는 것을 그 사채권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만기일까지 기간 동안에 정해진 이자율을 액면에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그 정해진 이자만큼을 정해진 기간에 또박또박 지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기 때가 되면 원금도 같이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가 상환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사채권자에게 현금을 받고 이와 같이 사채권을 줍니다. 그리고 매년 또는 매년 1회 또는 2회 6개월 만에 이자 지급을 할 수도 있고요. 연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해진 기간에 기간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만기 때는 이자와 함께 액면 금액도 같이 갚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FAT 1급에서는 이 사채와 관련된 회계 처리에서는 사채 발행할 때의 회계 처리로 문제를 냅니다. 사채 발행하는 시점의 회계 처리. 그래서 사채 발행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사채에는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면 금액이 뭐냐?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뜻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만기일에 상환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액면 금액만큼 상환하게 돼 있어요. 사채 발행자는 바로 이 액면 금액을 만기의 사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액면 이자율은 뭐냐? 사채에 적혀있는 이자율이에요. 이것을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자율로 실제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그 이자율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로. 그런데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액면 이자율로 현금을 지급한다. 즉 실제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급해 준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사채 발행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금융시장, 즉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자본시장의 현재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 이자율. 자,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이 언제나 표시 이자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액면에 표시해 놓은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이자율과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해서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으면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가대로 발행을 해요. 그건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시장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좀 깎아서 발행해야 돼요. 그것이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보다 낮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액면가보다 더 받아야 돼요. 사채를. 그게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쭉 했는데 그냥 쭉 읽어가면 여러분 그대로 이해가 갈 거예요. 예를 들어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0%인데 시장 이자율은 15%라면 시장이 더 높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우리 사채를 안 산다 이거죠. 액면 금액에는 못 사요. 100만 원짜리 사채를 100만 원에는 안 사려고 한다 이거죠. 왜? 이자를 10%밖에 못 받으니까. 그 100만 원을 지금 시장에 갔다가 빌려주면 15% 받는데 그러니까 사채 장사가 안 되겠죠. 구입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발행하는 기업은 사채를 100만 원짜리를 주는데 100만 원 다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를 깎아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채로부터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 금액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그 계산 방법을 가지고 할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할인 발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반대로 만일에 표시 이자율은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8%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투자자들이 우리 사채를 살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 회사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사채를. 그래서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예, 같아지더라도 결국에 사게 되니까 이것이 할증 발행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자,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때 발행회사는 결국에 시장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채는 할인 발행 또는 액면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다. 예. 아까 이 논리는 아까 앞부분에서 쭉 읽어 내려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계 처리를. 사채 발행 시 발행회사는 사채 계정을 만기에 상환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다만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할인한 경우에는 액면 금액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사채의 차감 계정.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계정 과목만 알아두시면 돼요. 액면 금액하고 할증한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가 계정 과목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하나는 할인 발행 차금, 지금은 할증 발행 차금. 앞에 사채는 똑같고, 그래서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더해주는 계정.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계 처리는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를 우리는 배우면 되죠. 매입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는 우리가 자산 배울 때 이건 다 배웠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자산,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증권, 매입자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는 그때 정리했고, 지금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세 개의 분계를 알아줘야. 세 개의 분계를 알아줘야. 자, 먼저 액면 발행을 하는 경우는요, 사채 100만 원짜리를 그냥 100만 원에 발행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현금 발행을 했으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사채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발행 시 회계 처리. 두 번째,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요,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예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는 100만 원. 근데 현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90만 원 들어왔다 이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할인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차이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 지금 이 사채 발행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얼마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채의 장부 금액 90만 원입니다. 예, 사채 100만 원에서 이게 차감 계정이니까 차감 계정을 빼야 장부 금액이에요. 액면 발행할 때는 사채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차감 계정 없으니까 그냥 100만 원이 장부 금액입니다.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시켜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을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이라는 건 뭐냐? 사채가 액면가는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시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아요. 높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만 받고 팔 수가 없어. 110만 원을 받게 됐다 이거. 10만 원은 더 받아야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될 이자 부분을 환산했을 때 시장 이자율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0만 원의 차이가 나죠? 그것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적 계정이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자, 요 할증 발행 시 요 시점에서 현재 사채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110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이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계정,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 사채에 대한 차감 계정.
그걸 가산하고 차감해 가지고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됩니다. 자, FAT 1급의 사채는요. 이 발행 시 회계 처리하는 거 1, 2, 3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요 경우로까지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요보다 더 높은 급수인 TAT 2급이나 TAT 1급은 어디까지 문제를 낼까요? 자, 발행을 했으면 약속한 그 이자 지급일에 이자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해야 되죠. 3년짜리다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그 회계 처리,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와 만기 때 상환하는 때의 회계 처리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출제 범위에 들어 있어요. 발행 시 회계 처리까지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비유동 부채의 사채에 대해서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했는데 FAT 1급에서 사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낼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나오면 이 정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액면 발행을 했다면 비유동 부채 쪽의 사채에 그냥 사채 개정 과목 이렇게 하나만 보일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다면 비유동 부채 쪽의 사채가 이렇게 두 줄로 작성이 될 텐데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표시되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괄호 속에 넣어놨죠. 숫자를. 이거는 차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을 했을 때도 사채 밑에 이렇게 꼬리가 붙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해가지고 이거는 이 두 개를 합쳐야 사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채는 액면가, 밑에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계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보는 요령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채 말고 우리가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은 또 뭐가 있느냐? 장기 차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유동 부채에서 단기 차입금 있었죠.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인 도래하는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럼 장기 차입금은 자금을 빌린 것이 그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이것이 장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입하는 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그런데 결산할 때 이 장기 차입금은 어떤 과정을 한번 거쳐요? 아까 유동성 장기 부채 공부했죠? 결산 시에 어느 시점에는 그 장기 차입금은 한번 이렇게 상환하지 않았지만 한번 없어져요. 이걸로 대체를 한번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없어지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식으로 상환이 일어나요. 장기 차입금. 자, 또 비유동 부채 중에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여러분에게 임차 보증금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임차 보증금의 상대 개정 과목이 임대 보증금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말하는데 임대 보증금은 부채이죠. 부채. 만기 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말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받으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보증금 이렇게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죠. 임대료 들어올 때도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시킵니다. 이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임대보증금이 이게 부채입니다.
이게 저 비유동 부채이고 임대료는 수익 발생이에요. 수익. 자, 이렇게 매달 임대료를 받다가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보증금 빼주어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임대보증금 부채 감소. 대변에는 회사 통장에서 나가겠죠. 보통예금 자산 감소.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는 비유동 부채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잘 되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말 그대로 퇴직급여가 퇴직금이에요.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다. 자, 우리가 직원이 말이죠.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은 그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죠. 그 부채가 바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결산 시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딱 계산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퇴직금 추산액이라고 그러는데, 퇴직금 추산을 해서 만약에 퇴직금이 계산했더니 1억 원이 나왔어요. 1억 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설정해 놓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있느냐? 보니까 8천만 원 설정을 해놨네요. 작년까지. 올해 퇴직금을 계산하니까 1억 원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2천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그 2천만 원 추가 설정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2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2천 하면은 기존에 있던 8천만 원하고 이번에 결산 때 설정한 2천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이 부채가 결국에 1억 원이 되죠. 그러면 잘 설정된 거예요. 우리 회사 종업원이 지금 일시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이 1억 원이 나온다 그러면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억 원으로 맞추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작년까지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8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2천만 원만 추가로 회계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1억 원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개정 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 대변에 기입하고 퇴직금 지급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 차변에 기입합니다. 자, 여기서 뭐 추가 설정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은 빼놨는데 앞으로 우리 실기할 때 이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실기할 때 설정해가지고 전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때 꼭 잔액을 확인하거든요. 잔액 있는 거 뺀 나머지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비용 처리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됐지만 비용 처리해버려요. 왜냐하면 부채로 인식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종업원이 나갈 때는 비용 처리 안 해요.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회사하고 종업원 간에 빚을 갚은 것으로 회계 처리한다. 나갈 때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건 직원이 100% 다 퇴직하면 다 없어지겠지만 회사가 정리를 하지 않는 한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제대로 그동안 회계 처리해 왔다면 계속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설정할 때는 추가 설정만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채 설정할 때 비용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퇴사할 때 부채 감소시키고 자산 감소시킨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확정 기여형 연금은요, 퇴직연금은 이 연금을 불입할 때 다 비용 처리해버려요. 퇴직연금을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 이제 불입을 하잖아요. 불입을 할 때 회사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간다든가, 그렇죠? 예. 불입을 할 때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퇴직급여. 그 연금을 불입할 때 바로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을 안 해요. 왜냐? 퇴직금을 미리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그 연금 계좌를 근로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하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그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아닌 확정급여형 또 제도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에 불입한 돈을 종업원이 근로자가 관리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합니다. 그 회사 저축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회사는 그 돈을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만 인출할 수가 있죠. 예,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더 많은 연금이 불입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러나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은 그 확정급여형, 이걸 급여형이라고 그래요. 확정급여형에서는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를 설정해요. 자, 여기서 지금 그 부분이 여기 지금 좀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TAT 2급 교재에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FAT 1급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관련된 문제는 잘 출제를 안 하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FAT 1급에서는.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고 부채를 끝내겠습니다. 장기 미지급금도 비유동 부채다. 장기 미지급금은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걸 복리후생비 같은 걸 사용하고 대금을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장기 미지급금으로 해서 비유동 부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유동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부채 정리가 끝났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본을 정리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정리가 다 끝나고 수익과 비용도 금방 끝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론이 끝이 점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이 좀 남긴 했지만 조금 더 참아주시면 여러분이 이론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